밖을 보니까 지금 최악의 봄철 황사 때문에 시야가 아직 답답하게 꽉 막혀 있더라고요. 네, 진짜 창밖은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뿌옇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모니터 속에 띄워진 글로벌 시장 전광판은 그 어느 때보다 엄청 역동적으로 번쩍이고 있거든요.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이 참 겉과 속이 다른 지표들이 많아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딥다이브 해볼 소스는 바로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1일 뉴스빗 마켓 브리킹 리포트입니다. 오늘 미션은 명확해요. 이 복잡한 숫자들의 나열을 넘어서 도대체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일상과 지갑에 어떤 진짜 영향을 미치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복잡한 주가 차트랑 쉴 새 없이 색깔이 바뀌는 글로벌 지도가 띄어진 거대한 상황실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 상황실 느낌 확 오는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오늘의 시장이 단순히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현재 시장은 엄청난 기대감하고 아주 묵직한 불확실성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만 하고 있는 그런 거대한 혼조세라는 큰 그림을 먼저 머릿속에 그리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 기대감과 불확실성의 줄다리기. 그 전반적인 혼조세 속에서도 유독 튀는 지표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을 보면 철저하게 엇갈렸잖아요. 네,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죠. 다우지수부터 보면 38,940.50으로 한 0.15% 하락하면서 좀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나스닥 종합지수를 보면 무려 1.59%나 급등했습니다. 기어이 24,016.02를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거든요. 나스닥 24,000 돌파는 정말 상징적인 숫자죠. S&P 500 지수도 같이 볼까요? 아, 네. S&P 500 역시 7,150.25로 0.34% 올랐더라고요. 저는 이 나스닥의 급등을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하늘을 날던 열기구에 매달려 있던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하나 딱 끊어낸 것 같다. 이런 느낌이요. 오, 모래주머니 비유 아주 정확합니다. 그 끊어낸 모래주머니가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였던 거죠. 그러니까 리포트를 보면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협상이 지속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잖아요. 그게 시장의 불안을 확 잠재웠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 소식이 특히 기술주 중심의 강력한 매수세를 이끌어낸 아주 결정적인 방아쇠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갈게요. 중동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뉴스가 왜 하필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을 그렇게 특정해서 미친 듯이 끌어올린 건가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아주 정교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냥 전쟁 안 난다니까 올랐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거든요. 네, 좀 더 깊은 속사정이 있단 거군요. 기술주들의 현재 가치는 결국 그 기업들이 미래에 벌어들일 돈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래 수익을 깎아먹는 가장 큰 적이 바로 금리입니다. 아, 금리가 높으면 돈 빌려서 투자하고 덩치를 키워야 하는 기술주들한테는 치명타가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중동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제일 먼저 튀어오르는 게 뭔가요? 당연히 국제 유가죠. 기름값이 당장 오르잖아요. 맞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죠. 그러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하, 톱니바퀴가 그렇게 맞물리는군요. 네. 그런데 미국과 이란이 평화 협상을 이어간다고 하니까 시장은 최악의 유가 폭등은 피했구나 하고 안도감을 느낀 겁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니까 어쩌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감이 폭발한 거죠. 그러니까 짓누르던 고금리 족쇄가 풀릴 것 같으니까 기술주로 돈이 쫙 몰려갔다는 거네요. 이 글로벌 훈풍이 바다 건너 우리 국내 시장으로도 고스란히 이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도 6,219.09로 0.44% 상승했고 코스닥도 1,174.85로 0.41% 올랐죠. 환율도 좀 안정을 찾았던데요. 네, 원달러 환율은 6.3원 하락해서 1,477.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는 어땠나요? 다 같이 축제 분위기였나요? 그건 아닙니다. 아시아 증시에서는 이른바 옥석 가르기 현상이 뚜렷했어요. 일본 니케이 215 지수는 58,750.00으로 0.47% 상승했지만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3,850.12로 오히려 0.32% 하락했거든요. 나라마다 사정이 좀 달랐군요.
근데 전문가님, 방금 말씀하신 그 시장의 안도감이라는 논리에 제가 브레이크를 살짝 좀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평화 협상 덕분에 시장이 안심했다면 보통 위험할 때 찾는 안전자산들 가격은 뚝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지표를 보면 상황이 정반대더라고요. 아, 핵심을 찌르셨네요. 미국 국채 10년물이 4.43%로 소폭 상승했고요. 안전자산의 끝판왕이라는 국제금값은 오히려 4,815달러로 올랐어요. 게다가 WTI 국제 원유 가격도 95.50달러로 여전히 꼿꼿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위험이 사라졌다면서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여전히 신중해야 할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나스닥이 환호한 건 당장 내일 전쟁이 터지는 극단적인 패닉을 피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지만 하지만 채권이나 원자재 시장은 좀 더 차가운 현실을 보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중동 국가들이 당장 싸우지는 않더라도 원유 생산량을 갑자기 팍 늘려서 기름값을 낮춰줄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공급망 자체의 문제군요. 네,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밑바닥의 불씨는 전혀 꺼지지 않았다는 걸 금과 원유 지표가 조용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겉으로는 원유 수급에 문제 없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중동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자, 이렇게 글로벌 지정학적 안정감이 일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긴 했는데요. 그럼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기업들의 움직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거시적인 훈풍을 타고 국내 기업들은 실제 현장에서 도대체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리포트에 아주 묵직한 베팅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GS건설과 포스코의 행보가 아주 눈에 띄죠. GS건설이 지금 전문기업 두 곳과 손을 잡고 인도의 재생에너지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포스코입니다. 올해 수소환원제철소에 첫 삽을 뜬다는 소식이에요. 정말 거대한 결단이죠. 저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논의논이 듭니다. 전통적인 아파트 짓던 건설사나 석탄으로 철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친환경이나 재생에너지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트는 걸까요? 단순히 요즘 트렌드니까 우리도 친환경 합니다. 뭐 이렇게 홍보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건 정말 엄청난 오해입니다. 이건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게 아니라 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 속에서 기업의 생존이 걸린 아주 절박한 문제입니다. 생존이요? 석탄 안 쓴다고 회사가 망하기라도 한다는 건가요? 네, 극단적으로 말하면 진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철강 생산의 근본 원리를 보면요. 산소와 결합된 철광석에서 산소를 강제로 떼어내야 우리가 아는 철이 됩니다. 보통 그 역할을 여태까지 석탄이 해왔잖아요. 그렇죠. 석탄을 때려 넣어서 산소를 떼어내다 보니 철 1톤을 만들 때마다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옵니다. 문제는 지금 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 탄소국경 조정제도라는 걸 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탄소국경 조정제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주나요? 쉽게 말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만든 제품을 우리나라에 팔고 싶으면 엄청난 탄소 관세를 내라는 겁니다. 그럼 세금을 엄청 물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포스코가 기존 방식대로 철을 만들면 나중에는 철강값보다 비싼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물건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거죠. 와, 진짜 목숨줄이 걸린 거였군요. 그럼 수소환원 제철소는 그 석탄 대신 수소를 쓴다는 거죠? 네, 수소를 쓰면 이산화탄소 대신 순수한 물만 배출되거든요. 철강 생산의 근본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펀더멘털을 구축하려는 거죠. 뼈를 깎는 체제 개선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GS건설의 인도 진출도 같은 맥락이겠어요. 국내 건설 시장은 인구도 줄고 규제도 많아서 성장의 한계가 왔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인도는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친환경 압박을 받으니 그 거대한 틈새를 보고 완전히 새로운 생존 돌파구를 찾은 겁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수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들의 현실로 눈을 돌려보면 상황이 좀 씁쓸합니다. 완전히 꽉 막힌 규제의 역설 한가운데 놓여 있거든요. 거시적 경제 훈풍이랑 개인의 체감 경기는 완전히 딴판이긴 하죠. 리포트 부동산 섹션을 보니까 우울한 소식이 있어요. 2분기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랑 신용대출 문턱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돈줄을 아주 꽉 쥐겠다는 강력한 신호네요. 게다가 서울의 전세난 수치를 보면 더 심각해요. 불과 1년 새에 전세 물량이 반토막이 나면서 무려 1만 5천 개가 시장에서 증발해버렸습니다. 전세가율도 67주 만에 반등했고요. 정말 서민들 입장에서는 사면초가네요.
자, 그럼 여기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대출도 확 조였고 전세 끼고 집 사기도 힘들어졌어요. 그럼 집 사기가 어려워져야 정상 아닌가요? 보통의 상식이라면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야 맞죠. 그런데 리포트에 나온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를 보니까 7,653건입니다. 이게 전월 대비 무려 70%나 급증한 수치예요. 아니, 대출도 안 나오는데 거래 신청이 왜 이렇게 폭증한 거죠? 사람들이 어디서 돈이 나서 집을 막 사들이는 겁니까? 이 대목에서 아주 주요한 질문이 떠오르네요. 과연 이 거래 폭증이 수요자들이 갑자기 부자가 돼서 집을 막 쓸어 담은 결과일까요? 에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수요의 폭발이 아니라 매도자들의 공포가 만들어낸 아주 기형적인 현상입니다. 그 공포의 원인은 바로 세금의 힘이고요. 세금요? 집을 파는 사람들이 세금을 무서워한다는 거죠? 네,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아, 다주택자들이 집 팔 때 내야 하는 세금 폭탄을 잠시 미뤄줬던 그 기간이 끝난다는 거군요. 네, 유예 기간이 끝나면 시세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정말 급하게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일단 매물을 던지고 보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시세보다 싼 이른바 세금 회피성 매물들이 시장에 막 쏟아진 거군요. 맞습니다. 대출이 안 나와서 돈줄은 막혔지만 세금을 피하려는 물량이 쏟아지면서 그걸 줍줍하려는 수요가 맞물린 거죠. 아,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요. 전세 물량이 반토막 난 것도 연결이 돼요. 집주인들이 전세를 새로 안 내주고 세금 유예 끝나기 전에 팔려고 아예 집을 비워둔 채 매물로 던진 거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대출 규제라는 돈줄 막힘과 세금 회피라는 물량 쏟아짐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70% 폭증이라는 엄청난 시장의 변동성을 빚어낸 겁니다. 이걸 단순하게 거래량 되니까 집값 오르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와, 겉으로 보이는 지표만 믿었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치겠네요. 오늘 탐구한 소스들을 관통하는 핵심을 쭉 요약해보니까 참 대단한 하루였다 싶습니다. 나스닥 24,000 돌파라는 거대한 글로벌 기대감 이면에는 불안한 원자재 시장이 숨어 있었고요. 네, 양면성이 뚜렷했죠. 인도로 진출하고 또 수소로 철을 만들면서 거대한 도약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절박한 몸부림도 봤습니다. 반면에 우리 현실은 꽉 막힌 대출 절벽과 전세난 속에서 세금 폭탄 피하기 눈치 싸움으로 요동치는 국내 부동산 상황까지 진짜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래서 오늘 리포트의 클로징 멘트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펀다멘탈을 확인하는 옥석 가리기라는 말이 있었죠. 네, 그 말이 딱 맞는 상황이네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 한 것처럼 거시적 흐름과 미시적 현실을 동시에 볼 줄 아는 비판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입니다. 표면적인 숫자에 속지 않는 눈을 기르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밖에서 부는 짙은 황사처럼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한 치 앞도 안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코스피 전광판의 빨간불처럼 희망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룰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묵직한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는데요. 포스코 같은 그 거대한 전통 철강 기업조차 생존을 위해서 수소라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뼈대를 완전히 갈아엎고 있잖아요. 네, 살기 위한 혁신이죠. 중동의 외교 회담 결과나 서울의 세금 유예 종료 같은 외부 요인들이 우리의 자산을 이토록 크게 뒤흔드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라면 어쩌면 우리 자신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재정 상태나 삶의 전략에서 지금 당장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소처럼 완전히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할 낡은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이 도발적인 질문을 남겨두면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펀더멘털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